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논안마 이현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2년 됐습니다. 2년을 맞아서 대통령 비난 전단지 이른바 삐라가 전국에 무차별 살포되고 있습니다. 경복궁, 신천, 강남역, 명동, 얼마 전에는 대구, 부산에서도 뿌려졌습니다. 이런 전단 뿌리는 사람 누굴까요? 일부에서는 삐라, 이른바 전단도 표현의 자유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 집중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주제 한번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제 보시겠습니다. 전단지, 이른바 삐라라고 하는 게 지금 말썽입니다. 삐라, 일본말이죠? 이게 속어죠? 예, 빌이라고, 그러니까 종이. 종이, 빌. 빌이 이제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이 밑에 단어가 발음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라로 됐다가 한국에 오면서 이제 격음이 들어가가 이 삐라.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예. 영어 발음이 잘 안 돼서 했던 걸 우리가 결국 이쪽 와서 삐라가 됐네요. 예, 결국 여기에 또 보면요, 찌라시도 예. 일본 말에 헛뿌리다, 막 뿌리다.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 찌라시인데 그게 또 한국에 오면서 이 격음 발음이 나면서 예. 찌라시 이렇게 돼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비난 전단지가 전국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어디에 뿌려졌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과거에도 대통령 2년, 3년에 이렇게 전단, 이른바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 강남, 경복궁, 아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밀집 지역에 비난 전단이 살포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전례가 있습니까? 과거는 없었죠. 그러니까 과거 군사 독재 시절에, 민주화 투쟁 시절에 저희들 때 이제 70년대 주로 예. 학생들 노동운동하고 할 적에 청계천이라든지 구로공단 주변이라든지 학교 주변에 우리 때 이제 P라고 해서 P, 예. 프린트 이렇게 해서 종이 전단 한두 장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학교 그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베란다에서 이렇게 뿌리고 이제 경찰들에게 잡혀가고 그랬죠. 저렇게 민간 일반 그 시가지에 와가지고 예. 저렇게 뿌리고 하는 것은 일단 저 자체가 얼마나 그 국민들한테 공감을 불러일으킬지 예. 그거 좀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 내용은 이게요. 고사하고. 예. 이게 노리는 바가 따로 있어요. 이 전단이 노리는 게 따로 있다. 예, 저게 지금 보면 행태가 80년대 방식 아닙니까? 저도 80년대 새벽에 일어나서 저거 뿌리러 좀 다녔습니다. 그때는 군사 독재 타도하자 이런 거였죠. 예, 근데 죄송합니다. 요즘 같이 SNS가 발달된 이 멀티미디어 시대에 굳이 손으로 저런 삐라를 건물 옥상에서 번화가나 전국 곳곳에 뿌리는 것은요, 저것은 민심이 흉흉하다는 부분을 직접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조선시대 때 보면요, 벽서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나주 벽서 사건이 있고, 그건 뭐냐, 이 일종의 대자보를 예. 붙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실세라든지 이 임금을 갖다가 비난하면요, 그 벽서가 붙고 나면 항상 따랐던 게 옥사 사건이나 밀란. 사화, 예, 사화, 예. 밀란이 뒤따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민심이 흉흉하다라는 것을 아주 아날로그식으로 국민들한테 각인을 시켜주기 위해서 일부러요, 예. 저런 이 주체, 그 다음에 신원 불명의 저런 정권을 비난하는, 특히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저런 삐라를 뿌리는 건데요. 저걸 가지고 무슨 현주 건주물 예. 침입죄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저 배경을 조사하다 보면 굉장히 깊은 뿌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이것은 적각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굉장한 뿌리가 있다. 내용을 일단 보시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방금 보신 것처럼 대통령에 대한 정말 원색적 인격 모독도 있고, 그다음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공약을 깼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진짜 정부 누구니까 이런 내용은 그나마 양호하고, 일부 전단은 정말 원색적 비난입니다. 이런 걸 누가 합니까? 강남에 이제 민주주의를 하는 영원하는. 시민들 모임이라고 이제 유령 단체죠. 보십시오. 저게 이 대통령이 할 일입니까, 저게? 예. 그러니까 저건 이제 정부 정책을 예. 비판할 수도 있죠. 예. 그렇지만 저건 비판의 수준을 넘어서 비방.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선동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 그 일부 내용에 있어서는 그 핑계 삼아서 그거 하는 거예요. 이제 연말 담배값 인상하고 연말 정산 폭탄을 가지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그런 종류가 한 장 있는데,
나머지는 완전히 대통령을 인신공격하는 모독적인 그런 내용을 품어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죠. 대통령을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데 어떠한 목적이 있지 앞에 그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핑계거리죠. 예. 그래서 유인물이 여러 종류더라고요, 보니까. 저런 혹시 예. 뒤에 북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종북 세력이나 북한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그 지금 우리 사회에 이 정권의 전복을 노리는 세력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권 저런 것이 전복을. 이제 건물 옥상에서 번화가에서 휘날리면서 막 떨어지면요. 예. 저 내용보다 저거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그 심리가 굉장히 좀 쇼킹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항상 저런 전단의 핵심은 뭡니까?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서 뿌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뿌리는 세력의 이 배경에는 상당한 자금과 조직을 가지고 또 보통 사람이 저런 걸 건물 옥상에 남건물 옥상에 가서 뿌리라고 하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저걸 뿌릴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그렇죠. 굳이 이제 저런 부분들을 전국에서 반복해서 지금 한번 보세요. 부산에도 부산 그 시청 앞에 서면에 예, 또 안동 뭐 경북에 예. 그래서 이렇게 전국을 그 서울 번화가를 갖다가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민심이 굉장히 흉흉하다. 뭐 복지도 안 지키고 뭐 경제에도 실패했다. 그러면서 뭐 선거도 뭐 이 국정원이 개입을 했다. 이렇게 이제 쫙 엮어가면서요. 시리즈별로 한 번은 대통령을 갖다가 조롱하고 희야하는 걸 했다가 그다음에 하나는 정책적인 문제, 하나는 민생이 바탕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게 교대로 계속 뿌리면서요. 지금 조직적으로 하는데 이게 아마 올 봄에 뭔가 대형 어떤 정권에 대한 공격을 겨냥하고 있는 쪽이 지금 이제 추운 겨울에 예.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추운 겨울에 이런 걸로서 민심을 갖다가 흔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최근 내용 중에 하나가요. 예. 좀 어이가 없는 게 예. 아주 오래전 십몇 년 전 2002년 5월에 그 김대중 정부 시절에 예. 김대중 정부에서 다 논의돼 가지고 남북 화해 차원 그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화해 차원 이런 데서 이 박근혜 미래연합 대표가 이제 방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정일 이거 만나고 와서 근데 그 내용을 이제 다시 십몇 년 전 일을 내 가지고 진짜 정북이 누구냐 국가보안법 위반이냐 그리고 얼마나 악의적입니까? 우리의 대통령한테 마치 김정일하고 또 무슨 그 둘이 만나 무엇이 있는 것처럼 아주 교묘하게 선전선동해가지고요. 예. 악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십몇 년 전 일을 가지고. 그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뭔가 체제 전복을 노리는 정권의 전복을 노리는 또 올봄에 대대적인 뭔가 공격을 하기 위한 전조다. 미리 아니, 그럴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가 없죠. 진짜로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예. 올바르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 하면은 그 수준을 도를 넘는 거잖아요. 예. 경찰은 뭐 합니까? 근데 경찰이 못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실정법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 모양이에요. 저게 표현의 자유인지. 예. 그래서 그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만이 뭐 이 수사에 들어가고 처벌할 수 있고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그러더라도 공안당국 일단 수사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내용과 그다음에 뿌리는 주체가 어떤 예. 세력인지 그 자체는 처벌은 나중 문제고 일단 수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혹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죄는 현주 건주물 예. 침입죄. 그러니까 남의 건물에 이 무단으로 들어가 가지고 옥상에 올라오죠. 지금 옥상을 다 놓고 고층 빌딩은 다 잠그게 돼 있는데 예. 거기에 들어가서 위에서 뿌렸다라는 거. 또 무슨 뭐 자동차법 위반. 그러니까 뭐 달리면서 뭘 못 뿌리게 돼 있는데 뿌렸다. 이런 부분을 적용하는데요. 저기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경찰이 아마 이 누군가가 이 명예를 훼손당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고소를 안 하니까 경찰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사하기 어렵다 하지만은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한두 군데 같으면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 뭐 예. 표현의 자유니 이런 부분을 억지로 존중해 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요즘 같이 어지간한 표현을 갖다가 이렇게 내가 대놓고 해도 어지간하면 이 용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에 굳이 저렇게 주장하는 사람의 실체와 이름을 갖다가 감춘 채 익명의 단체, 뭐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사람이 저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사람은 기자회견을 해서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 이래서 박근혜 정권이 나쁘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민주주의적인 모습이죠. 민주주의를 염원한다면서 하는 방식은 과거의 러시아 혁명 전이나 마치 7, 80년대의 이 군부 정권에 대항하는 모습들 이런 부분을 보여주면서
지금을 갖다가 마치 신유신 시대를 아. 이 복고적으로 해고적으로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고도의 전략이 숨어 있다. 고도의 전략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얼마든지 요즘은 간첩도 또 이메일로 그 이 지령 받고 한다면서요. 예. 온라인에 SNS 상에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황 소장이 지적하신 것처럼 길거리에 나와서 선동해서 극단적인 세력들을 결집시켜가는 그런 과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얼마든지 온라인 상에서 SNS 상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건전한 정부 정책 비판은. 일부에서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뭐 전단지 이른바 삐라도 표현의 자유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선 겁니까? 이 정도 내용이면? 내용에 있어서 그렇고 뿌리는 방법에 있어서 그렇고 법에 준하는 예. 수준에 있어서 생각이야 공산주의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것은 그건 사상의 자유고 표현의 자유를 할 적에는 예. 우리의 법에 맞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그렇습니다. 입에 대지 않는지 그 부분을 왜 경찰이나 사법당국이 수사를 한번 안 해보냐 이거죠. 제 그리고요, 말씀은. 한번 보세요. 우리가 경찰 앞에서요, 보라고 이 휴지를 갖다가 하나 뿌렸다 칩시다. 예. 휴지를 갖다가 대로상에 던졌으니까 얘를 과태료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근데 휴지를 한두 장이 아니라 저렇게 수백, 수천 장을 갖다가 뿌리고 다니면요. 저게 뭐겠습니까? 그게 과태료만 해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뿌리고 나면 누가 치웁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서부터 수사에 착수해서요. 그리고 이 사람이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런 걸 뿌리느냐. 또 이 내용에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예. 이런 부분을 수사에 착수를 해야지 이걸 갖다 단지 현주 건축물이나 뭐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죠. 알겠습니다. 우리 공안당국 또는 경찰이 분명히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서실장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좀 잠시 후에 저희가 어저께 석간신문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전까지 현명관 마사회장이라고 신문에 떡하니 기사가 나올 정도로 확정적이었는데 갑자기 바뀐 여기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 왼쪽에 현명관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 이렇게 박아서 나올 정도로 이랬는데 이게 어저께 오전 상황입니다. 갑자기 오이 싹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몇 달을 끌던 게. 제가 볼 때는 예. 이병기 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열흘 이상 걸리는 예. 전임 그 김기춘 실장 사임 이후에 그 임명 과정, 비서실장을 찾고 임명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 마지막 히든 카드로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보고요. 예. 실제로 10명에 이르는 그 후보 명단에 계속 올라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찾다가 안 되면 이병기 국정원장으로 가는 것이 가장 무난할 카드다. 그런데 다른 대안이 있으면 한번 해보자. 예. 이러면서 현명관 이 마사회장 쪽으로 굳어졌다가 마지막에 어떤 사유가 발생을 해서 긴급하게 이병기 원장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카드 예. 이렇게 다시 되돌아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좀 그런 경우 드문 경우 같습니다. 오전까지 다 몇 달을 고민해서 오전에 다 정해놨다가 오후 2-3시간 만에 확 바뀌는 이럴 수도 있습니까? 과거에 이제 그 비서실장 직책은 아니고요. 과거 정부에서 임명장 받으러 가다가 그 다시 돌아온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은 예. 그에 준하는 그런 아주 급작스러운 그 급 변경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이병기 실장으로서. 예. 근데 이제 그리고 또 특히 그 현명관 마사 회장이 오전 중에 그 마사회 그 직원들한테 그런 그 이민사 비슷한 얘기를 사실은 해가지고 예, 예. 이게 더 이제 굳어진 게 아닌가 그러게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보안을 가장 중요시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현명관 마사회 회장이 보안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실수를 함으로써 그 좀 이렇게 변경된 사유가 있지 않느냐라고 그 이유도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저분이 같아요. 어제 오전까지는 비서실장일 줄 알았던 현명관 마사회장입니다. 그런데 새로 그러니까 아침에 그 마사회 직원들에게 예. 100% 연락 받은 건 아니지만은 책임을 이런 막중한 책임을 맡으면은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그런 그 언급을 했어요. 근데 그 얘기가 그런 얘기가 없으면 굳이 그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보안이 좀 세가지고 그런 이유도 아닌가. 아니 그리고 지금 새로 되신 분 내정되신 분 이병기 비서실장 신임 이병기 비서실장이 문고리 3연방이라 불리는 분들하고 갈등이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뭐 갈등이 뭐 구체적으로 있다기보다는 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청와대 이 실세 비서관이라는 사람들 수준에서 컨트롤 될 수 있는 범주를 좀 넘어간
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분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박 대통령한테 여러 가지 과거 문제 정리 부분에 대해서 진언을 했다. 사실 옆에서 잘 안 하거든 사람들이 많죠. 예.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워낙 캐리어가 화려하고 또 본인이 속을 잘 드러내지 않고 예. 무게감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밑에 있는 어떤 뭐 현재의 청와대 서열이나 뭐 권력 관계가 어떻든 그런 부분들이 잘 안 통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죠. 김기춘 실장도 그렇지 않았듯이. 예. 그렇기 때문에 저분 같은 경우에 당을 상대하는데도 김 실장보다는 좀 더 원만하게 상대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뭐 이 어떻게 보면 참모 책사형에다가 또 이 기존의 어떤 틀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돌하는 이런 부분들을 잘 안 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여러 정권에 걸쳐서 이렇게 살아남는 보수 정권에 보면 MB 정권만 빼고 저분은 계속 살아남았잖아요. 예. 그런 것은 처신이 그만큼 원만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분의 그 어떤 가진 개인적인 능력. 국정원에 가서 제가 볼 때는 국정원을 장악하는 모양을 보니까 예. 굉장히 국정원을 소리 소문 없이 안에서 또 평판이 좋게 장악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저분이 교체되면서 즉각 국정원장이 만약에 공백기였으면 예. 국정원장을 이 중요한 시기에 공백을 하냐, 북한이 만약에 도발을 하거나 이렇게 지금 핵실험을 하거나 하면 어떡할 거냐는데 국정원장도 국정원에서 완전히 빼가 굵은 노예한 예. 분을 또 저분한테 차장을 물려줬던 전임자분을 옛날에 예. 그 이 국정원장으로 이병호 원장을 즉각 발령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정권에서 했던 인사 중에서 보기 드물게 저는 굉장히 잘한 인사라고. 보기 드물게 잘한 인사.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예. 그 이병기 실장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 신뢰 관계가, 신뢰 거리가 이 문고리 3인방보다도 오히려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관계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예. 2002년도에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 발탁한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 인사 중에 한 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병기 실장이 사실 외무고시 출신에서 외무 관료에서 노태우 대통령에게 사실은 발탁돼서 노태우 대통령,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국정원장 특보에서 황장 없이 망명 주도했고, 예. 그 다음에 이회창 캠프에서 그렇습니다. 또 특보에서 이회창 대통령 됐으면 아마 큰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차태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있을 적에 박근혜 대통령이 2002년도에 저기 여의도 대표실의 여의도 연구원의 고문으로 모셔다가 일을 해서 쭉 일을 해오면서 보면서 굉장히 인간적으로 그다음에 실력으로 정치 감각, 정무 감각을 박근혜 대통령 믿고 신뢰하는, 그래서 어쩌면은 허태열 비서실장이나 김기춘 비서실장보다 또 여태껏의 구여권의 어떤 그 다른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운 분 못지않게, 그리고 문고리 3인방보다도 예. 못지않게 박근혜 대통령을 그 신뢰하고 직언할 수 있는, 그리고 제대로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서실장이다. 그래서 예. 그리고 이 원래 원조 친박입니다. 원조 그러니까 친박. 예.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원내대표도 사석에는 형님이라고 부르고 그렇군요. 소리 몰할 정도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모처럼. 저분이 근데 좀 뭐 직언을 잘 하신다면서요? 직언을 해가지고 한때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화를 내신 적도 있다고. 전해온 바로는 이제 예. 국정원장의 국장 인사를 문고리 3인방에 미는 어떤 그 인사를 제끼고 예. 직접 대통령께 얘기해서 관철시켰다. 그래서 그 정도로 대통령한테 그 신뢰로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관계라는 거죠. 자기 주군한테는 예. 직언을 하되 저분이 이제 직언을 했다라는 내용이 언론에 거의 보도가 안 되고 그냥 전언으로만 돌아다니는 게 많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처신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 어쨌든 잘하고 보면 있다. 비서실장의 적임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비서실장이 내가 대통령한테 직언했다라고 언론에 보도되게 하면 그건 비서실장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군요. 아무튼 이병기 실장 앞으로 잘 하는지 보시고 다음에도 좀 좋은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북한이 공개한 김정은의 현지 지도 수행자 명단에서 황병서와 최룡해의 호명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황병서가 다시 최룡해보다 먼저 호명됐습니다. 2인자 자리가 바뀌는 이유 강은하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김정은의 전승기념관 시차를 수행한 최룡해와 황병서. 이 둘의 서열이 또 한 번 뒤바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0월 김정은이 5월 1일 경기장을 방문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최룡해가 먼저 호명됐는데 이번엔 황병서가 다시 앞서 호명된 겁니다. 최근 북한은 당 정치국 확대회의,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차례로 열고 조직 문제를 안건으로 올렸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황병서와 최룡해의 서열이 여기서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이 지난해부터 서열을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하며 자신에게 충성하도록 길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김정은의 이번 전승기념관 시찰엔 여동생 김여정도 동행했습니다. 김정은은 미제와 반드시 치르게 될 싸움에서 성조기와 추종 세력들의 깃발을 걸레짝처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시작되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앞두고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네, 이번 한 주 가장 핫했던 뜨거웠던 북한 뉴스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강성산 전 북한 총리 사위인 경민대 강명도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그거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최룡해 황병서 서열이 또 바뀌었습니까? 네, 지금 뭐 원래 그 서열이라는 게 그 북한에서 허명 순서대로, 말 김정은이가 이제 현지도 나갈 때 노동신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서열 순서대로 나오는데 뭐 정치국 상무위원이 가장 높잖아요. 근데 정치국 상무위원은 3명밖에 없었습니다. 김정은이, 김용남이, 최룡해. 최룡해도 10월 4일 날 우리 한국에 작년에 한국에 왔다 간 다음에 그 아시아 게임에 왔다 간 다음에 서열이 갑자기 올라갔는데 그때 올라간 걸 보면 당중앙위원회 비서이면서 정치국 상무위원이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정치국 상무위원이면 황병서보다 훨씬 높죠. 우회니까. 정치국 그렇죠. 위원보다 한 단계 우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아마 그 19일 날 2월 19일 날 당중앙위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황병서를 정정치국장 겸 정치국 상무위원에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정치국 상무위원이 됐기 때문에 그 최룡해보다 서열 먼저 나오는 거지. 정치국 상무위원 아니면 후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정치국 확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뭐 넘버 2, 넘버 3를 이렇게 왔다 갔다 당겼다 밀었다 하면 충성을 다 합니까? 아니죠. 이번 충성과는 이번에는 관계없고, 물론 뭐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 뭐 별 4개짜리를 3개로 만들었다. 차수됐다가 최룡해가 대장으로 강동될 정도 있었거든요, 몇 달 동안. 이런 걸 볼 때 이번에는 문제가 좀 다른 게, 지금 북한은 미국과의 성전이라는 전쟁을 벌였습니다.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미국의 지금 뭐 핵전쟁을 선포하고 미국의 불장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지금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군부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군부의 최고 수장이 청정치국장인데 지금은 청정치국장이 상무위원으로 올려줌으로써 군부에 힘을 실어준 꼴이 됐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전쟁 준비를 하는데 좀 힘이 나고 사기가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청정치국장이 정치국 상무위원이었고 제2인자야 됐다가 최룡해한테 밀렸는데 이번에 아마 미국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다시 힘을 실어준 것 같습니다. 군부에. 알겠습니다. 전쟁이 포인트였군요. 오늘 북한뉴스 첫 번째 내용 한번. 저희 간통죄가 없어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설주가 김정은과 결혼하기 전에 뭐 남자가 있었다. 뭐 이게 루머죠. 다 소리인데 설마 뭐 결혼했던 여자를 빼앗아오진 않았을 것 같고요. 원래 이설주가 뭐 김정은이가 자기를 선택할 줄 몰랐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면 좋아했지만 그전에도 좋아했을 수 있지만은 결혼까지 갈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1년도 김정일이 죽기 전까지만 해도 노래 불렀거든요. 사람들 앞에 나와가지고 김정일이나 김정일 앞에서 또 많은 간부들 대중 앞에서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까지만 자기가 김정은한테 간택되리라고는 아마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자기를 좋아하고 첩자리 말하자면 뭐 후궁이라고 할까 그런 관계 고영이처럼 그런 관계 될 줄 몰라도 본척까지 갈 줄은 아마 모르니까 연애했던 남자는 있겠죠, 당연히. 그런 소리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결혼은 안 해요. 유부녀는 아니죠. 연애했다고 해서 유부녀는 아니잖아요. 아니다. 정식 결혼은 안 했기 때문에 또 김정은이도 마찬가지. 연애는 많이 했지만 총각이었지 않습니까? 총각. 그렇죠. 공식적으로 부인 낳았다 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간통죄보다 그냥 남이 좋아하는 여자를 도덕적으로 빼앗았지 않았냐. 그렇다는 소리 사실이랑 그런 정도지 간통죄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북한에도 간통죄 있습니까? 간통죄라고는 제목은 없습니다. 아, 북한도 그러니까 간통죄가 없습니까? 사회풍기문란을 하면 뭐 유부남이라든가 유부녀가 다른 남녀 간에 뭐 이제 이런 부하설, 그러니까 간통설 이런 걸 하게 되면 그 부하방탕죄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풍기문란, 사회풍기를 문란시켰다 해가지고 처벌을 하는데 재판에 넘긴 적은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간부가 그렇게 해가지고 사회에 열어나가 되면 그냥 혁명화 잠깐 내려갔다든가 아니면 직위를 해제해가지고 내가 망령대 공작기계 공장 당비서였다가 어느 거 공장 여자하고 이렇게 불륜을 저질렀다. 이게 열어나가 되면 열어나 안 되면 상관없어요. 열어나 안 되면 조용히 그냥 비판받고 넘어가는데 열어나가 되면 그 다른 뭐 망령대
닭공장으로 좌천되던가 뭐 이렇게 하지 이렇게 크게 처벌은 안 합니다. 남한보다 오히려 북한이 그 부분에서 더 개방적이네요. 근데 최룡해가 그 단적 실례하는 게 최룡해는 이게 열어놔도 넘어놔도 됐고 수십 명과 간통을 했다 해가지고 최룡해가요? 불륜을 저질렀잖아요. 최룡해가 그렇죠. 불륜을. 네, 총련 그 중앙사로총 위원장 할 때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13사 체계총련戦주장 끝난 다음에 숱한 여자들하고 이제 청년 예술단이라고 있습니다. 예. 중앙사로총에 소속된 예술단인데 아니 최룡해가 그렇게 수십 명의 네, 여자와 여자들과 불륜을 같이 저질렀는데 집단 뭐 이상한 짓을 했다 해가지고 그게 이제 문제가 보고돼가지고 저 강계 자강도 낭림 산맥이라는 데서 낭림산 예. 낭림 임업사업소 지배인으로 3년간 내려갔다 왔습니다. 아. 그것도 뭐 법으로 죄를 받지 않고 당에서 처벌을 준 거죠. 당에서 그러니까 북한이 줬다. 일반 노동자들도 이런 불륜을 저지르게 되면 당위원회에서 처벌을 주지 웬만해서 뭐 재판에 넘기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렇군요. 그건 뭡니까? 영화 배우 우인이신가요? 뭐 총살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간통했다. 그게 바로 간통죄나 비슷한 건데 왜냐면 예. 유부녀이고 유부녀였는데 예. 그 이 제일교포 출신입니다. 제일교포니까 북송된 제일교포인데 예. 이 제일교포가 아버지가 재벌입니다. 그러니까 저청년계에서 그 자본가입니다. 그러니까 예. 좀 뭐 재벌은 아니더라도 돈이 많고 김정은이나 북한 조선노동당이 선물도 많이 주고 기여를 많이 한 집안의 아들인데 간부를 했습니다. 북한에서도. 큰 간부는 아니지만 한개 송중환급의 과장 정도로 간부로 있었는데 우인이하고 좋아한 것은 우인이가 찾아간 게 아니라 이 남자가 우인이를 좋아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좋아하고 뭐 호텔도 가고 뭐 자기네 집에서도 하고 하다가 불륜을 저지르다가 예. 급기야는 이제 여름에 자동차 빠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만 차고. 개인 차고. 예, 개인 차고. 개인 차가 북한에는 그 자가용 차가 있지가 도요다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보내준 도요다를 몰고 다녔는데 이 차고가 있습니다. 아파트 옆에 차고를 하나 지어줬는데 그 차고가 좁잖아요. 예. 거기 들어가가지고 에어컨 틀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불륜을 저지르다가 예. 다 가스에 마취가 됐는데 예. 그 하루 종일 24시간 있었죠. 낮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도 안 나오니까 지금 문 열어보니까 엔진은 돌아가고 있고 남녀가 벌거벗고 누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남자는 정신을 잃고 병원에 갔는데 남자는 이미 죽었고 여자는 살아 있었는데 식물인간이 돼버린 겁니다. 우인이가 그때 살아 있어가지고 정상적인 활동, 배우 활동할 수 있었으면 총살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우 활동할 수 없다, 식물인간 됐다 하니까 김정일이가 뭐라고 했냐면 시범 게임으로 효과 있게 써먹으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효과 있게 써먹으라. 5,000명 그때 집단 체조 5,000명 대공연할 때입니다. 승리기체에 따라라고. 예. 그때 이제 82년도 그때인데, 그러니까 그때 강공군관학교 지금 공개 총살한 그게 5,000명 예술인들 모아놓고 공개 총살한 거죠. 아유, 사람 못 총살한 겁니다. 5,000명 모아놓고 예술인들, 용화배우, 몽땅 탤런트 다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총살한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우인이 사건입니다. 우인이 이거야말로 간통죄인데 이 간통죄라고 총살하진 않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그 시범게임에 걸려가지고 남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살을 한 거죠. 네. 어쨌거나 북한에서도 다른 방향으로 처벌이 있군요. 법을 네.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하나 보시겠습니다. 저 이 소식을 듣고 좀 놀랐는데 네. 꽃제비 길거리를 유랑하는 애들이 줄어든다, 사라진다? 경제가 좋아져서 이런 겁니까? 아니 지금만 사라지는 게 아니고 최근에 이제 뭐 몇 년 전부터 이제 꽃제비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부모들이 이제 아이들을 버리고 식량 구하러 나고 먹을 거 구하러 나고 돈 구하러 나다 보니까 며칠 동안 방치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배고프잖아요. 집에 있으면 예. 아이들이라는 게 뭐 쌀이 있는데 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중학교 1학년 이런 아이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부모는 예. 기다리다가 배고프니까 그게 거리에 나온 아이들 바로 꽃제비가 전락되는 건데, 그 이후에 부모들이 돌아와서 자식을 거둬주면 모르는데 대체로 간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꽃제비들이 많이 생기게 되니까 이 평양까지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평양까지. 평양에도 꽃제비가 네. 생겼다. 그러다 예. 보니까 김정은이가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그 어린 아이들, 어린 애기들은 애우건에 보내고, 그래서 애우건을 방문하고 유아원이나 애우건은 이게 그 부모 없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평양에까지 애우건, 유아원이 생겼다는 건 그만큼 부모가 버리든지 아니면 죽었고 그 고아로 남아 떨어진 아이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거든요. 그 애기뿐만 아니고 이제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까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이 이제 범람하게 되면 사회 이미지 흐린다고 해가지고 다 단속을 해가지고 말은 초등학원이라고 하지만 강제 수용소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꽃제비가 사라진다는 게 경제가 강제 좋아서 수용시키는 거죠. 경제가 좋아서. 근데 거기도 막 예. 그냥 막 구타하고 때리고 밥은 조금 주고 못 살게, 그러니까 거기에서 못 살게 또 도망치고. 근데 예. 평양 같은 경우는 도망치지 못하지만 지방에 있는 이제 초등학원이라고 이름 달한 그 이제 학원들, 고아원은
아이돌을 너무 가혹하게 다루기 때문에 아이돌이 견디지 못하고 또 일도 또 동원도 나가고 일도 시킨답니다. 일도 도로닦기, 농사동원. 그림을 보면 김정은이가 애들 뭐 만나는 거 보면 굉장히 시설이 좋거든요. 이건 평양에 있는 거. 그러니까 평양에 평양에도 고아원이 생겼다는 그 자체가 이미 북한의 그 이미지에 상당히 안 좋은 거죠. 그 고아원이 부모가 없으니까 고아원 생겼는데 지금 전쟁 때도 아니고 고아원이 생길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근데 고아원이 생겼다는 자체는 이게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도 그 아이들을 한 대 놔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평양에는 저렇게 시범격으로 만들어. 다 아이들 수용 못할 거. 저런 좋은 시설에 어떻게 그 많은 아이들은 다 수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각 지방마다 원산에도 이번에 유아원 뭐 현지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김정은이가 이런 시범적으로 만들어 놓으면서 각 도당에다 지시를 내려가지고 각 도에서 꽃제비들을 다 모아가지고 초등학원 다 이렇게 하라 지시를 하는데 할 용량이 안 되잖아. 경제적으로도 걸리고 먹을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설이 열악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탈출한답니다. 거기서. 알겠습니다. 꽃제비들이 경제가 좋아져서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다음 소식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경제만 살아나면 꽃제비들도 사라지는 거지. 마약 택배, 비밀 교사. 마약 택배는 뭡니까? 이게 북한 접경 지역의 마약 택배가. 그러니까 북한의 지금 접경 지역에서 마약 택배가 돌아가는데 그 택배가 북한에서만 돌아가니까 국경을 넘어가지고 중국까지 들어가니까 지금 중국이 골머리 앓게 되는 거예요. 그 마약이 북한에서 만든 거군요. 그렇죠. 북한 북한에서 마약을 만들어가지고 중국에다 중국으로. 보내고 이제 택배까지. 그러니까 택배라는 게 제가 봐서는 공식적인 택배는 아닐 것 그러겠죠. 같고요. 이제 거기다 주문을 내면 이젠 아마 압록강 두만강물이 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이 넘어가가지고 집에까지 배달. 이것 때문에 지금 중국 아마 공안도 골머리를 앓는 것 같습니다. 장마당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장마당에서 몰래 한다든가 그전에 장마당에 나가면 이 마약을 파는 사람들이 누가 마약을 다 합니다. 자기네끼리. 그러면 이제 나 마약 달라 하면 거기서 뭐 헤로인이나 히로폰을 그렇게 파는 게 아니고 다른 제 1차 접선 장소, 2차 접선, 3차 접선 장소까지 가서 믿을만 할 때만 딱 주는데 북한에 근데 체포될까봐.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고 이제는 사람이 직접 배달을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에 마약이 많습니까? 엄청 많이 돌아갔습니다. 특히 고난의 행군 시기에 막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배고픈 사람들은 배고파서 마약을 하고요. 배고프니까 마약을 하면 배고픔을 잊어버린다. 그렇군요. 그래서 마약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돈 있는 사람은 기분 좋아서 훔치하느라고 또 마약을 하고. 남녀끼리 막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계에서는 최근에 마약을 유통시키던 사람을 체포해가지고 공개 총살을 했습니다, 실제로. 알겠습니다. 근데 이 마약을 유통시키는 사람들이 다 그걸 단속해야 될 안전부, 보위부, 세관, 지방당 일꾼, 이 사람들을 다 끼고 하기 때문에 강계에서 총살되는 사람도 그 도에 있는 간부를 끼고 하던, 그러니까 자기가 위험하니까 총살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너무나도 마약 유통업자인데 그렇군요. 전국에다 마약을 유통시켜 강계뿐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노출되고 할 것 같으니까 보입에서 체포해가지고 그냥 총살했다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나 보니까 비밀 교살, 예. 공개 처형이 줄어들고 비밀 교살, 이게 사람 목 졸라 죽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원래 보위사령부 제가 인민무력부 정치보위대학에 있을 때도 도끼목수라고 있습니다. 사람 잡는 도끼목수. 이거 인간 도끼목수인데 이거 뭐냐면 그냥 사람 의자에 딱 앉혀놓고 도끼 있잖아요. 손도끼 같은 거는 목 딱 치거든요. 그 자리에서 피 꺾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죽인 사람들이 이게 비밀교살인데 이거는 비밀교살하는 건 공개하지 못할 사람들, 인민무력부의 중요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 실제로 89년도 운수관리국장이 교살 당했거든요. 보위사령부에서 이 사람은 운수관리국장이니까 이제 일본의 부품, 자동차 이수주 부품 가지러 갔다가 일본에 매수됐다, 비밀 다 넘겨줬다는 죄목으로 한 3개월 동안 조사를 받고 거기서 교살됐는데 그 교살장이 따로 있어요. 그 보위부 안에 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교사를 하는데 지금은 보니까 공개 총살을 하다 보니까 인권 문제가 제기돼가지고 그걸 또 총살을 한 장면을 사진 찍어가지고 몰래 또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져다 넘겨주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계속 공개 총살하는 장면이 계속 유포되고 하니까 우리 채널 내에서도 방영하잖아요. 공개 총살하는 장면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는 공개하는 것보다도 공개하더라도 비밀리에 모아놓고 사진 촬영 못하게 하고 또 이제 몰래 아마 총살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저희 좀 재밌게 봤는데 북한의 교복도 김정은 스타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북한 교복이 공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교복도 이거 한때는 지금 북한이 어렵기 때문에 교복을 못 줬는데 김정은이 올라와서 다시 교복을 주라는 지시가 내려가지고 평양 방직 공장을 현지화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작년도에. 저기 대학. 네. 그러면서 이제 교복촌을 예. 많이 짜라. 예. 뭐 이쁘게 만들라 해가지고 염색도 이쁘게 하고 김정은이가 직접 지시를 해가지고 색깔까지 평양 방직공장 현지도 갔을 때 색깔까지 규정해 주지 않았어요. 화려하게 예. 하라고. 그런데 지금 이 교복 때문에
지금 온 지방 간부들이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교복들이 이게 중앙에서 내려보내주는 게 아니고 예. 도에서 자체를 해결해서 교복을 주라고 하니까 도가 무슨 힘이 있어요. 함경남도, 함경북도, 양강도 다 이런 도가 알아서 교복을 다 내주라고 하니까 도당 책임서한테 지시가 내려가면 무조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그 도당 책임서가 각 도에 무역관리국이 있습니다. 각 무역회사가 있고. 예. 도당위원회에서 움직이는 도행정위원회 산하에 무역관리국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중국에 엄청나게 많이 출장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손을 사가려고. 그런데 이 새로 바뀐 교복 관련해서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조금 더 이게 과거의 옷 같은데 네. 좀 더 옷이 짧아지고 좀 이렇게 세련돼졌다. 어떤 의미에서 좀 야해졌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뭐 촌이 좀 모자라서 저렇게 또 짧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촌이 그러진 않을 것 촌이 같은데. 또 뭐 많아야 무릎까지 내려오겠는데 보기용화 또 그다음에 한류 드라마나 이제 소방 문화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예. 옛날처럼 캐캐묵은 곡폭으로 가게 되면 한류 드라마를 못 막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자기네 예. 거 볼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모란봉 나오고 예술단도 있습니다. 제일 치마를 왼쪽에 짧게 하고. 김일성 시대는 완전히 저고리 같은 그렇죠. 한복이고. 김정일 때도 저는 있는데 김정은이 올라와가지고 야 뭔가 좀 야한 거보다도 조금 세련되게 좀 해줘라 해가지고 무릎 위로 올라가는데 이거 상당히 충격적인 거예요. 북한에서는. 예. 그 완전히 북한은 아직도 유교 문화가 세가지고 그런 걸 못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뭐 서양 문화라든가 한국 문화 들어오는 거 상당히 막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런 걸 막아도 막진 못하니까 아이들의 좀 취향에 맞게 이 발전하는 추세를 따라가지 않고 계속 복고풍으로 가게 되고 쾌쾌묵은 옛날 구닥다리로 가면 되면 학생들이 지금 상당히 그렇습니다. 많이 깨어 있는데 예. 특히 한류 드라마나 이 소방물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많이 깨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따라가지 못하니까 아마 김정은이 또 젊은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스위스도 갔다 오고 하니까 좀 짧게 해주고 멋있게 해줘라 아마 이런 지시를 내려간 것 같아요. 북한의 교복처럼 북한 경제도 좀 세련되고. 근데 제가 봐서는 이제 조금 있으면 아시겠지만은 지방은 교복 못 줄 겁니다. 평양만 줄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북한 경제도 좀 좋아질지 기대 좀 해보고 네. 다음에 또 자세한 얘기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이은 총기 사고 터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랴 총기 관리 대책이란 걸 내놨습니다. 이런 게 바로 사후 약방문 같습니다. 총기가 난무하는 세태 하루가 다르게 더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김민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보시겠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부터 총기 소지자 전수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이웃 간 다툼 등으로 112 신고가 들어온 사람은 총을 걷어가겠다는 겁니다. 또 총기 허가 갱신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총기 허가 결격 사유에 폭력 성향의 범죄 경력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총기 살인 사건이 잇따르자 뒷북 대책을 내놨다는 비판과 함께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더 나갈 때 총기 반입하거나 이럴 때 규제가 좀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한테 불안한 게 만들지 말고 정부가 규제를 좀 잘하고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기 허가 절차뿐 아니라 사후 관리 대책도 부실합니다. 현재도 경찰서에 지금 총포 도금 담당자 한 사람밖에 없어요. 1인당 550정 평균 그걸 관리해야 된다는 솔직히 얘기해서 주먹구구일 수밖에 없어요. 또 이번 엽총살인 사건 범인 전모 씨는 폭력 등 전과 6범이었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은 지 1년에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총기 허가를 못 받게 돼 있지만 전 씨는 총기를 자유롭게 갖고 다녔습니다. 때문에 총기 허가 결격 사유가 더 엄격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 총기 허가 갱신 과정에서 형식적인 건강검진 외에 인성검사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 갱신 절차가 어떤 교육이 없이 그냥 5년이 됐으니까 새로 바꾼다 이런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이 밖에도 총기에 GPS 추적 장치 등을 달아 총기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찬입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 총기 안전지대 아닙니다. 세종시와 경기도 화성에서 불과 사흘 사이에 엽총 난사 사건 8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신인균의 군사 X파일에서는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이 엽총, 총의 진실, 살상 능력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도 총에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어저께 그렇게 충격적인 살인 사건 이 총인가요? 네, 이제 이탈리아에서 만든 예. 파바람이라고 하는 그런 그 소총 엽총인데요. 예. 엽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엽총은 산탄총, 공기총은 뭐 산탄총이 아닌 것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엽총은 말 그대로 사냥을 하는 총을 다 통칭해서 엽총이라고 합니다. 그 엽총 중에는 산탄에서 즉 탄환 이게 탄약이거든요. 이게 하나에 여러 가지 쇠구슬이 들어있어가지고. 고기 안에 쇠구슬이 여러 개 들어있군요. 그렇죠. 이게 나가면서 쇠구슬이 확 퍼지는 거죠. 그래서 새들이 예를 들어서 뭐 참새떼가 만약에 전깃줄에 앉아있다가 그 참새 한 마리 날아오는 걸 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산탄총을 쏘면 확 쇠구슬이 퍼지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그 탄 안에 쇠구슬이 여러 개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총알이 수십 개가 들어있는 거네요. 수십 개가 들어있죠. 그래서 확 퍼져서 새를 맞춘다든지. 그래서 새를 잡는 사람들은 주로 이 산탄총을 써요. 꽁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이제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강한 짐승이지 않습니까? 그럼 멧돼지에게 쇠구슬 몇 발 이렇게 박아봐야 멧돼지가 오히려 더 화만 나가지고 더 공격하겠죠. 그때는 이런 한 발짜리를 쏘게 되죠. 그래서 엽총도 산탄총이 있고 단발총이 있고 공기총이 있습니다. 공기총은 이 화약으로서 이렇게 격발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공기의 압축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력이 좀 작죠. 그렇게 세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이번에 사용했던 그 엽총은 산탄총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게 새 잡고 이렇게 사냥용으로 쓰는데 지금 갖고 오신 게 이번에 그와 같은 종류의 모형총인데 그 총이 이렇게 우리 전쟁 때 쓰는 총처럼 살상 능력이 있습니까? 있죠. 멧돼지가 세겠습니까? 사람이 세겠습니까? 멧돼지가 세죠. 그렇죠. 멧돼지를 죽일 수 있는 것이라면 사람을 죽일 수가 있죠. 충분하게 죽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거 제가 한번 시범을 한번 보이겠습니다. 보여도 되겠습니까? 보여주시죠. 이제 여기다가 그 탄환을 였습니다. 탄약을 넣고 자 우리 영화 보면 이렇게 당기는 거 보셨어요? 이게 바로 이제 장전을 한 거죠. 이제 이것을 샷건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쏘는 겁니다. 쏘면 멧돼지 한 마리도 이 머리 부분에 맞으면 즉사를 하기 때문에 사람은 이루 말을 할 수도 없고 산탄총이라 하더라도 뭐 아주 쇠구슬이 그냥 확 퍼지기 때문에 그것을 가까이서 맞으면 치명적인 부위, 얼굴이나 심장 이런 부위에 맞으면 바로 즉사할 수 있죠. 그런 것을 저는 이렇게 무방비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엽총이라는 게 사냥용이지만 충분히 사람을 살상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다. 공기총도 우리가 이제 뭐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공기총만 있잖아요. 공기총 사격해보고 하는데 그 공기총도 사실은 지금 뭐 이게 크게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공기총도 8조 우선 이렇게 해가지고 회전력이 엄청 강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아주 약한 수박이나 맥주병 이런 걸 놔두고 지금 쏘는 연습을 해 보이는데 자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쇠 뒤를 뚫고 들어갑니다. 화면을 보면. 그리고 나무 문짝 같은 거 우리 문이 다 나무지 않습니까? 그걸 뚫고 들어가서 뒤는 회전을 하기 때문에 뒤는 완전 헐어버려요. 앞으로는 구멍이 요만하게 들어가지만 뒤는 완전 헐어버립니다. 그런 정도의 어떤 그 강력한 위력이 있습니다. 위험한 총, 가격은 얼마나 합니까? 그런 총 하나가? 이 총은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나라 총포상에서는 전부 다 방문 삼담을 해야 되는 그런 총이고, 미국의 어떤 그 총포상, 미국은 그 총포상들이, 건샵들이 이렇게 거리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기본형이 $900. 근데 여기에다 이제 옵션을 여러 가지 붙이면 가격이 점점 올라가요. 기본형 $900라는 거는 90만원. 100만 원 정도 하겠죠. 100만 원 정도. 여기에 이제 옵션을 붙이면은 점점 가격이 올라가겠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총이 지금 총기 소지 허가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공기총은 무려 10만 정이 10만 정. 그래서 지금 총 우리가 이제 한 16만 정 정도가 민간에게 총이 있다. 그 총에는 가스 총도 있고 공기총, 엽총 다 있는데 의외로 진짜 총들이 또 있어요. 소총과 권총. 지금 저기 이제 앵커님 옆에 권총 1900자루, 소총 710자루가 지금 민간의 총기 소재 허가를 통해서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군이 아닌 어떤 그 원자력 발전소 경호팀이라든지 그런 곳에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맞고 또 명동이나 어디 이런 공원 같은 데 가보면 실탄 사격장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도 일부 이런 진짜 총을 사용을 하고 허가를 받고 있죠. 알겠습니다. 저희 총알은 좀 빼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해 보이니까.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허가받은 총이 이런데 허가받지 않은 총들도 많지 않습니까?
허가받지 않은 총들이 많이 있다고 봐야죠. 이를테면 예전에 1990년대 초에 이제 그 러시아와 우리가 국교 수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 이제 러시아가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블라디보스톡하고 부산하고 항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선원들이 부산항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이를테면 90년대 초반에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하던 시점이었는데, 그때는 러시아 선원들이 들어와서 부산에서 택시를 타고 돈이 없어서 권총 한 자루를 택시 요금으로 대신 줬다라는 전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택시 기사들이 그런 총이 엄청 많이 들어왔군요, 그때.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부산 지역의 조직폭력배들이 총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90년대 초반에 부산에서 국제시장 이런 데 가면 한 3만 원 주면 러시아제 권총을 살 수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그때 퍼진 총들이 지금도 많이 유통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총과 관련해서 어제 나온 뜨거운 핫한 뉴스 하나가 이 내용입니다. 예비군들에게 지급되는 총이 그동안의 카빈이었는데 M16으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바꾼다고 하죠. 바꾼다고 합니다. 그런데 카빈 이 총은 어떤 총입니까? 카빈은 1941년도에 미군이 이제 배치하기 시작했던 그런 총입니다. 1940년대. 이 카빈은 그냥 카빈의 정식 이름은 M1 카빈입니다. M1 카빈. 우리 M1 소총 많이 들어보셨죠? M1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근데 M1 소총은 진짜 굉장히 큰 총 아닙니까? 근데 그 M1 소총이 미국의 정식 총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병이나 운전병 이런 사람들은 그 너무나 큰 M1 소총을 들고 포병 작업하고 또 운전하고 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작은 총을 만들어 달라 해서 포병이나 운전병, 통신병 이런 특수병과들을 위해서 만든 게 M1 카빈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M1은 M1 게런드라는 총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6.25 때도 게런드도 쓰고 카빈도 썼는데 써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작으니까 미국의 특수병과가 쓰던 이 그 M1 카빈 총이 우리에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리나라 육군이 계속 써오다가 그것을 지금 우리 예비군이 한 25만 정을 쓰고 있습니다. 와, 1940년대에 만든 총을 우리 예비군이 쓰고 있었군요. 근데 이게 우리 혹시 그 앵커님 기억하십니까? 고등학교 다니실 때 교련하셨잖아요. 교련할 때 분해 조립했던 그 M1. 그때 M1 게런드였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이 있었고 관리가 너무너무 잘 됐던 총이에요. 이 카빈도 마찬가지로 25만 정이나 있으니까 관리가 너무 잘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의 총기 수집가들이 한국군이 사용하는 이 M1 게런드나 카빈을 수입하고 싶어서 실은 안달이 나 있습니다. 안달이 나 있다. 자, 그렇게 이렇게 좋은 총을 M16으로 왜 바꿉니까?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오래됐으니까 아무리 좋아도 어떤 그 골동품의 가치로서 좋은 것이지 무기로서의 가치가 좋은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탄약도 7.62mm 아주 오래된 그런 탄약이고 저도 사실 예비군 훈련 가서 저 총을 쏴봤는데 혹시 총을 쏘다가 이게 총알이 터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더라고요. 제가 예비군 훈련 받던 때가 벌써 뭐 아주 오래전인데 그때도 그랬는데 20년 지난 지금은 또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불안해서 못 쓰겠다. 또는 예비군 가면 뭐 군기 빠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총은 M16이죠. 예비군들에게 자긍심을 줘야 되는데 뭐 1940년대에 쓰던 총 주고 자긍심 가지고 북한군 특작부대 막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M16으로 이제는 다 교체하는 것으로 결정. M16이 월남전 때 엄청나게 월남전 때 우리가 처음으로 지급받아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걸 우리에게 달라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대우정밀에서 라이센스 생산했죠. 그 M16을 바탕으로 우리가 K2 소총을 만들었죠. M16 지금 나오고 있는 M16인데 맞습니다. 저쪽이 성능이 좋은 모양이죠? 아주 좋고 지금 사실은 우리 육군이 제식으로 쓰고 있는 K2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M16의 특징이 3.4 단발 사격도 되고 연발 그냥 한 방에 드륵 다 갈길 수도 있고 3.4라는 특징이 있었어요. 한 번 쏘면 세 발이 탁탁탁 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그 보병이 근접전할 때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소총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소총이고 여기 권총이 있는데 장군들에게 지급되는 389 권총은 좀 특별하네요. 장군들에게는 왜 이 권총을 지급하죠? 이제 지휘용 권총인데 이게 M36이라고 하는 389형 권총인데요. 총알이 6발 들어갑니다. 뭐 러시안 룰렛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돌려가지고 뭐 귀에다 대고 쏘는 뭐 그런 영화도 보고 했는데 이 총이 왜 장군들에게 이렇게 지급되냐? 지금 총신이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짧습니다. 짧다는 것은 그 총알이 멀리 안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갈 때 총신이 길면 왜 우리 장총이 정확하겠습니까? 총신이 길기 때문에 총알이
한참을 똑바로 날아가서 그 영향을 받아서 계속 가는 거죠. 근데 짧기 때문에 나가자마자 그냥 공기의 영향,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흐트러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접근전에서 쏘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장군이 접근해서 적하고 싸워야 된다. 전쟁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그 부대 끝난 거죠. 그럼 장군은 왜 이렇게 짧은 그래도 좀 긴 총을 쏘면 문 밖에 있는 적하고도 전투할 수 있겠는데 왜 주느냐? 포로 되지 말고. 만약에 적들에게 잡혔을 때 우리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처리하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총신이 우리가 이 서부 영화에서 보던 그런 권총들처럼 총신이 길면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짧은 걸 주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참 냉혹합니다. 냉혹하죠.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장군쯤이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인간이기 이전에 군인이기 때문에 국가를 보호해야 할 군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만약에 장군이 엄청난 기밀을 가지고 만약에 포로가 되어서 그 고문을 받는다면 그보다 더한 고통이 있을 겁니다. 그러겠죠. 지금 가장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총은 이 총이 아닐까 싶습니다. AK-47. 이게 지금 이슬람 스테이트,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이 쓰는 총이죠. 그렇습니다. 뭐 이슬람 스테이트뿐만 아니고 전 세계 소말리아 해적부터 비롯해서 모든 불법 갱단들이 다 쓰는 총이죠. 갱단, 해적 뭐 맞습니다. 왜냐? 제일 싸고 제일 신뢰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칼라시니코프라는 그 러시아 사람이 만들었는데 정말 전 세계 앞으로 1000년이 지나도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잘 만든 어떤 그 무기는 뭘까라고 따지면 넘버 1이 아마 AK-47 될 겁니다. 모래가 들어가도 사격이 되고요. 뭐 물에 빠져도 사격이 되고 뭐 어떤 상황에서도 사격이 되고 너무나 구조가 간단해서 누구든지 복제해서 만들 수 있고 대장장이가 뚝딱뚝딱 두드려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총도 진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장 눈길을 끄는 것은 가운데 이런 총은 어떤 총입니까? 스카라는 총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 특전사에 지금 특전사령관이 조금 그동안의 특전사령관과 좀 다른 분이에요. 특전사의 무기는 특수해야 된다. 왜 특전사의 무기가 보병들하고 똑같은 무기를 주면서 특수 임무를 하느냐 안 된다라고 막 우겨가지고 원래는 다 줘야 되는데 한 팀이 10명입니다. 그 한 팀 12명입니다. 그 한 팀에 하나씩은 줘야 된다. 왜냐? 이거는 물에 빠지고 뻘이 들어가고 예를 들어 특전사가 뭐 뻘밭으로 이렇게 침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해안 침투. 그 뻘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 한 팀이 12명이 있는데 뻘에 빠졌어요. 총들이 뻘이 들어가면 사격이 안 되겠죠. 그러면 저게 포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팀에 사격되는 총이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스카입니다. 이런 총은 400만 원입니다. 400만 원? 400에서 600만 원. 아까 이 AK-47 갱들이 쓰는 총은 얼마입니까? 한 10만 원 하겠죠. 10만 원? 싼 건 3만 원. 3만 원? 총 한 자루가 3만 원, 이건 40만 원. 알겠습니다. 미래형 총 K7.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특전사가 쓰고 있는 총입니다. 솜기관단 총이죠. 소리가 안 납니까? 뭐 지금 흉내를 낸다면 핑핑 정도 소리가 나요. 핑핑 정도. 그래서 그 K7 이거는 이제 또 역시 특전사의 한 팀에 한두 명이 가지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들어가서 사격을 해야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K7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제 우리 군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여기 있는 K2A1입니다. K2A1은 보기에도 좋아 보이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K2 소총을 좀 더 개량해서 여러 가지 위에 스코프라고 하는 망원경 이런 것도 자유롭게 장착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만들었는데 한 80만 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예비군이 M16으로 교체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K2A1을 우리 현역들에게 지급하고 그리고 또 여유분을 또 이제 M16 들고 있는 군인들 거를 예비군으로 돌려서 그래서 예비군들 것을 M16으로 하겠다. 그런 거죠. 그렇군요. 전 제일 재밌게 본 게 코너샷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코너샷. 전 너무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적들에게 몸이 노출되지 않고 적을 향해서 총을 쏠 수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모퉁이 뒤에 적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근데 그 적을 공격을 하려면은 내가 얼굴을 빼곡이 내고 흉도 내고 해서 쏘다가 내 어깨를 맞고 내가 얼굴을 맞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영화를 보면 거울을 이렇게 해서 보면서 총을 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또 뭐 좀 부족하겠죠. 정확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군에서 만든 게 총을 꺾습니다. 꺾어서 나는 저 몸을 내지 않고 총만 냅니다. 그러면은 그 총에는 또 조준경이 달려 있어가지고 내가 그 꺾어서 저쪽 코너 뒤에 있는 것을 내 조준경으로 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쏘는 건데 그 앞에는 K5 권총이 달려 있어요. 그 K5 권총을 여기서 원격으로 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역시 우리 대테러 부대가 이게 지급이 돼서 대테러전 할 때 예를 들어 코너 뒤에 인질범이 있다, 테러범이 있다. 그러면은 몸을 내지 않고 바로 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총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총기 얘기가 너무 가슴 아픈 사고 때문인데
마지막으로 총기 관리 네. 어떻게 해야 될지 군사 전문가로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기는 예. 예를 들어서 이 어떤 이번 사고가 총이 없었다고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칼로는 사고를 안 했을까? 제일 중요한 것은 도덕심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총이라는 것은 너무나殺傷力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총기 관리와 탄약 관리를 좀 따로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탄약이 없었다면 총을 아무리 들고 와도 사격을 할 수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탄약은 너무나 허술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500발 내는 허가 없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약 관리를 조금 더 제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탄약 관리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험한 살상무기 총 철저히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